오늘 제가 사회를 맡게 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작에 앞서서 성경용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달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모임이 좀 일정이 변경이 생기면은 좀 기다려지고 또 금요일 날 오후에 다 만나서 얼굴도 보고 토론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늘 좀 그리워집니다. 오늘 우리 김기찬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김기찬 교수님을 좀 아시는 분은 이분은 경영학 하시는 분인데 저는 경영학자라기보다는 좀 인문학 쪽에 가까운 것 같고 또 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사람에 관한 이야기, 돈은 버는 이야기를 이분은 잘 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또 사람에 관한 것 중에도 중요한 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이런 걸 늘 이제 먼저 내세우는데 이분이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 외에 인도네시아에 또 많은 분을 이렇게 알고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본인도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아마 수업도 좀 그렇게 하리라 보는데 늘 지식이나 이런 걸 일을 앞세우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여는 이 공감의 노력, 포용의 노력을 먼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인도네시아에 가면 잘 맞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만나서 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마음을 여는 대화를 먼저 하고 또 서로 웃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대화하고 마음이 열리면 사업은 뒤에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고 사업 이야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상대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거를 이제 본인의 경영학 연구에 있어서나 실제로 이분은 또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도와서 중소기업들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시면서 교육도 하고 또 같이 힘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들어보면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늘 이게 마음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더 힘이 나오는 게 아닌가. 참고로 이분을 자주 만나면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그게 인삼입니까? 뭐 야채도 있고요. 늘 조그마한 학교를 운영하는데 아마 오늘 그 얘기 나오겠죠. 굉장히 하여간 새롭고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 좀 다르고 그런 걸 저는 늘 느낍니다. 아마 그게 리더십 원리에도 저는 적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분을 초청했다고 해서 굉장히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경영의 분야가 되든 우리 뭐 연구원 운영의 그런 장이 되든 곳곳에 있는 많은 리더들이 이분이 지금 오늘 전해주는 이 지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잘 활용한다면은 저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을 여러 번 만났는데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항상 웃는 얼굴이고 특히 이분의 눈을 자주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늘 웃으면 눈이 먼저 웃고 만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 속에 아마도 공감, 포용 이런 모든 원리가 다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포천시 의회 손세화 의장님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했더니 한마디로 딱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최연소 여성 의장이십니다. 손세화 의장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시에서 이번에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손세화 의장입니다. 원래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강의를 들으러 온 학생인데요. 오늘 이렇게 축사를 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초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연소 의장이 됐습니다. 나이는 36이고요. 포천이라는 좀 어르신 많은 동네에서 이렇게 여성 의장으로서 또 최연소로 당선된 게 어떻게 보면 포천 시민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좀 잠자고 있던 포천이 변화와 혁신으로 이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생겼습니다. 저는 나이가 뭐 36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이런 것을 강점으로 세우기보다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포천시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는 권위적인 리더십,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하기도 하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우르는 리더십,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 모시듯이 시민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공감하는 리더십의 그런 것에 방점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젊다 보니까 배울 것도 많고 해서 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참석하고 또 많이 배우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사 자리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실 이사장님께서 우리 강사님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 이 사회를 맡으면서 제 역할 중에 하나가 강사님을 잘 소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이 7월 17일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정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제헌헌법을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어 나갈 3천만, 그 당시에 3천만이니까요. 한결같이 지킬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공감 리더십을 발표해 주실 김기찬 교수님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신 이후에 세계 중소기업협회 ICSB 회장도 역임하시고, 또 아시아 중소기업협회 ACSB 회장, 그리고 한국 중소기업학회 회장. 그래서 보니까 한국, 아시아, 유럽, 그러니까 글로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책도 여러 권을 쓰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공동체, 사람 중심의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꼼파니아 학교를 창시하셨고 현재 학교장이십니다. 맞죠? 이게 제가 2019년 아직도 예. 그래서 꼼파니아라는 학교가 굉장히 낯선데 어떤 학교인가를 좀 보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일종의 이제 야학 학교고 재능 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 부품 협동조합에서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현재 아마 4기하고 5기를 아마 운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이토록 신나는 혁신이라니 하는 이 책을 또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 일하고 싶고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고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해서 그곳에서 같이 1기와 2기 때 땀을 흘리셨던 분들이 엮은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책 중에서 한 19페이지에 이런 내용인데 요것만 소개하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 책은 꿈과 사람 이 두 가지 요소로 혁신에 성공한 기업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기업의 성패는 기회 포착에 달려 있다. 기회는 꿈이 있는 사람에게 보이고 그 꿈에 공감한 직원에 의해 실현된다. 혁신에 성공한 기업가는 구성원을 위한 꿈을 만들고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 되게 한다. 그리고 구성원과 소통하고 공감함으로써 꿈을 실현한다. 꿈에 공감한 직원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예, 오늘 이야기해 주실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주 과분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신 우리 성경영 이사장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성호 원장님 초청으로 왔는데요. 제가 2016년도 그때 이제 말하는 ICSB라고 세계 중소기업 학회가 되죠. 그래서 세계 중소기업 학회 회장을 하면서 워싱턴에 제가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링컨 기념관에 한 60번 가봤습니다. 링컨 옆에 누워 있는 이제 길을 하나 더 건너면 마틴 루터킹 기념관이 있고요. 한 30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늘 가면서 세상을 지켜나가는 힘이 두 가지구나. 하나는 꿈이고 하나는 공감이고. 혹시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요즘? 재밌다고 그러면 30대 이하고요. 재미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4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갱년기는 새로운 꿈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하는데 제 이야기는 꿈을 준 루터킹 이야기하고 공감의 링컨 이야기인데 사실 링컨의 리더십은 그 당시에 그 노예 해방이라든지 남북 전쟁이라든지 그 굉장히 전환적 리더십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미국을 합중국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 1855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1855년도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리더십 중에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워싱턴에 가보시면 링컨 기념관이 있고 링컨이 암살당한 곳이 포워드 극장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극장 앞에 여러분 4층 건물로 링컨 리더십 센터를 지어놨고요. 여기 가보면 링컨의 리더십에 관한 모든 책을 모아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북타워인데요. 그래서 북타워에 저 밑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 링컨의 리더십을 서머리하면 해가지고 5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공감과 포용이라는 거예요. empathy and sympathy 이런 나옵니다. empathy and tolerance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1855년으로 갈까 제가 1776년 여러분 시장이 제일 처음 만들어진 해가 언제죠? 1776년도입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만들었던 1776년을 저는 시장이 처음 만들어진 해라고 보는데 여러분 시장이 만들어지기 17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책을 하나 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700년대는 욕망의 해방, 이성의 해방 이런 자유시민 사회가 굉장히 막 출현할 때고 저는 요즘 같은 이런 시기하고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롭게 흔들리는 이런 사회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가 뭐가 있을까를 연구한 사람이 사실 아담 스미스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 스미스를 계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아담 스미스의 책은 사실 국부론보다도 17년 전에 지었던 도덕감정론 여러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도덕감정론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공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제1원리가 뭘까? 여러분 우주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질서의 제1의 원리가 뭘까? 이게 공감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공감인가 동감인가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오늘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보문고에 가서 보시면 도덕감정론 제1장에 인간의 질서의 제1원리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정의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증명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휴먼 네이처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은 이것은 본성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울 때 내가 울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1의 원리는 공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질 것처럼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 공감이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공감의 배신이 일어났을 때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스미스는 윤리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죠? 윤리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법학과에서 아담 스미스를 가르칠 때는 두 번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감이 배신되었을 때, 공감이 배신되었을 때는 법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또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과에서 가르칠 때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세상에 교환이라는 것이 없다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의장님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때는 교환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3대 원리가 사실 아담 스미스, 계몽주의자로서의 아담 스미스의 3대 원리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는 동안에 사실 자본주의도 발전하고 경제도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 1년도에 전 세계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몇 불 정도 될까요? 한 100불 정도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760년대쯤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한 150불 정도 됐다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2000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 한 5000불 정도가 되는데,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강점은 이 혁신을 해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자본주의는 혁신을 만들어 간다는 건 강점이지만 1800년도에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여러분, 불평등을 선택할 것인가, 불평등과 혁신을 선택할 것인가, 결핍의 경제와 평등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1700년대는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라면 1800년대는 어떻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그래서 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1883년도에 마르크스가 죽는 해입니다. 마르크스가 죽는 해에 그 답을 내세우는 두 명의 학자가 태어납니다. 한 사람은 케인즈고요, 한 사람은 슈페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만들었다면 케인즈는 보이지는 손을 만들었죠. 근데 슈페트는 좀 다른 손을 만들었어요. 아니다. 혁신을 계속하는 한, 혁신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한, 이 자본주의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혁신이 중단되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슈페트의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1800년대 이야기쯤으로 돌아가 보면 링컨의 이야기를 1855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855년도는 아까 제가 링컨은 특허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1855년도에 링컨이 변호사로서 별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특허 변호사는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하고 특허 분쟁에 같이 참여하면서 에드윈 스탠턴으로부터 링컨은 굉장히 모욕적인 별명을 하나 얻게 됩니다. 이게 원숭이 같은, 아주 애숭이이자 원숭이 같은 링컨을 왜 여기에 넣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1921년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남북 전쟁을 이끌어 나갈 최고의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되면 좋을까? 그래서 링컨의 머릿속에는 최고의 경쟁자가 최고의 실력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 누굴 임명하느냐 하면 그 자기를 조롱했던 스탠턴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이 정말 이 전환적, 포용적 리더십이죠. 이 국방부 장관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티즈버그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링컨의 이야기는 우리 공화당 대통령 지명 선거에서 가장 자기가 경쟁했던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 1855년도부터 이야기인데, 사실 1855년도는 제가 가톨릭 대학교에서 왔으니까 우리 성계선 교수님도 오셨지만 가톨릭 대학교가 1855년도에 만든 대학입니다. 사실 가톨릭 대학은 신학대학이 해화동에 있고요, 의과대학이 서초동에 있고요, 성심여대가 부천에 있습니다. 3개 교정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가톨릭 대학인데, 이 가톨릭 대학은 이사장은 주기경이고 주교나 신부가 총장이고, 그래서 기획처장은 한 번도 신부가 아닌 사람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북경에 안식년 가기로 했던 그 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기획처장을 좀 하라 그런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안 하면 학교 쫓겨날 것 같았어요. 그죠? 제가 한번 한다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대학은 기획처장이 회의를 주재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대학의 21명의 기획 교무위원들 중에서 3분의 1은 의사고 3분의 1은 신부고 3분의 1은 교수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말 안 듣는 3대 집단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되겠습니까? 회의를 하면 할수록 회의적이 되는데. 우리 기획처장, 가톨릭대학교 기획처장 그 당시에 교육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기획처장을 하면서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적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획처장이 한마디 하면 의과대학의 그 대학원장 선생님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30대 때 전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나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지식이 없이는 교수를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30대 때는 거의 세븐일레븐으로 제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량 분석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한 30대 때 제가 날카로운 지식으로 승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40대쯤 되고 보니까 시대를 읽어내는 의식이 없어서는 우리 살아갈 수 없겠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윤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가톨릭 서울대교구에 정의평화위원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차피 우리 자본주의라면 청빈 사상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깨끗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에서 제가 청부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은 윤경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김정갑 우리 한전내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교수는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날카로운 지식과 시대를 읽어내는 의식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획처장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는 짧게 회식은 길게 제가 목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식을 하면서 우리 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회의는 4년 동안 제가 기획처장을 했는데 한 번도 1시간 이상 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회식은 항상 2시간 했었어요. 그래서 회식 시간은 항상 서로 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식을 한번 하고 나면 저는 거기서 제가 항상 공감의 회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꿈과 공감을 회식 시간에 나누고 나면 그 다음부터 협력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이게 꿈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회식을 하러 가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회식을 하러 가서 how나 what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밥 한 번 사주고 나서 너 이렇게 해 또는 무엇을 해 이렇게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어요. 또 당장 공격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교무회의를 할 때 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걸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why 이것만 했더니 방법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처장 하면서 늘 그렇게만 해주세요. 제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우리 보통 서울 성모병원 원장도 기획처장이 이야기하면 잘 안 듣는데 원장님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전화하면 협력이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뭘까? 그래서 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I have a dream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중소기업 학회장에 제가 이사에 추천을 받았고요. 제가 아일랜드에서 회장이 당선됐고 제가 두바이에서 취임을 했고 유엔에서 유엔 대회를 끝냈는데 그래서 사실 제 영어가 별로 이렇게 발음도 들어보시다시피 제가 발음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이사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전날 이렇게 항상 불러가지고 이사들을 불러가지고 근데 이런 꿈이 있다 이런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일랜드에서 처음
이사 이제 자기 회장이 선임이 돼가지고 이사회에 갔는데 영국 사람하고 호주 사람이 6시간 동안 문제 제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사회를 8시간 동안 했는데 7시간 동안 싸우고.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이해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두바이에서 내가 회장 취임하고는 이사회를 할 때 그 전날 불러가지고 I have a dream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인생이 언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life begin when start dreaming 이런 말이죠. 인생은 꿈을 꿀 때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꿈도 a dream, we dream alone is only dream 이런 말이죠. 꿈도 혼자 꾸면 이게 꿈이지만 a dream, we dream together is a reality. 그래서 함께 꾸면 제가 늘 꿈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사회 갔더니 야, 기찬 네가 이런 꿈이 있다고 하더라. 그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UN, 이 세계 중소기업 대회, 그때 61차, 이게 ICSB가 195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61회 대회인데, 월드뱅크에서 할 건가, UN에서 할 건가. UN은 불가능했고요. 월드뱅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UN에서 한번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인데, 한번, 시간이 없어지니까 조금 한번 몇 가지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why, what, how 세 가지가 있는데 why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공감은 휴먼 네이처라고 본 거죠. 인간의 본성인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휴머니티는 여러분들 이게 휴머스에서 온 존재다. 여러분 우리 신학대학에 가면 제일 앞에 있는 글이 이겁니다.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너가 평생 동안 신부로서 평생 동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될 때는 뭘 가져가야 될까? 그게 휴밀리티입니다. 겸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보통 두 가지 손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아담 스미스가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이고, 또 하나는 경제학 하는 사람은 케인즈가 만들었다 그러지만, 이게 원래는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The Visible Hand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만들어진 보이는 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손 가지고 아무리 이게 서로 왼손 오른손 역할을 해도 자본주의는 갈등할 수밖에 없더라. 2011년도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손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하는 게 그 손 이름이 뭐겠습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손이 휴밀리티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손만 가지고 있었어도 안 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손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겸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이 겸손의 저자는 여러분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 와튼 스쿨에 있는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Give and Take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타입이 있다. 한 사람은 give, 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받는 사람, 한 번 주면 한 번 받는 사람. 여기도 제가 한 만일 100명 정도 있다면 혹시 왼손잡이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왼손잡이 거의 맞춥니다. 여러분들 12명이 있으면 항상 한 명은 왼손잡이입니다. 12명. 그래서 이게 8%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8%의 룰이,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뭐 기업에 강의를 하러 가보면, 기업으로 강의 가보면 8%의 기업가가 있고요. 92%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의 반대말이 뭘까요? 관리자예요.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의 제일 원칙이 뭘까요? 빨리 하는 거예요. 빨리 하면 그걸 영어로는 프로액티브니스라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라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제일 원칙은 빨리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 방역에 성공한 것도 빨리 해서 성공한 거죠. 관리자는 어떻게 하나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면 기업가 정신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관리자 정신이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두 번째는 뭘까요? 기업가 정신의 두 번째는 새로운 것으로 하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new technology, new market. 여러분 새로운 것으로 하면 기업가 정신이고, 기존 제품으로 하면 관리자 정신.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위해서 도전하면 기업가 정신이고, 그것을 피하면, 리스크를 테이킹하면 기업가고, 리스크를 어보이딩하면,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면 관리자다. 그렇게 합니다. 대체로 이거 보면 한
8%의 기업가와 92%의 관리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목적은 이 8%의 사람을 어떻게 한 15% 정도로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개미라 그래요. 개미가 닷을 이루지만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좀 매미 같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네트워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거미 같은 사람이 있어. 이런 게 다 대체로 통계적으로 사실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분들 뭐 굉장히 무거우신 분들이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죠? 근데 여기 오실 때 몸은 여기 계시지만 마음도 여기 계신 분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성공하잖아요.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100불입니다. 100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토는 전 세계 국토의 0.07%밖에 안 되고 인구는 0.7%밖에 안 되고 천년자원은 제로인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서 1960년대 100불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게 바로 요소 팩터 드리븐, 요소 주도형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00불 될 때까지, 언제 10,000불이 되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 될 때가 1995년도입니다. 여러분 5,000불 될 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1888년도 3월 달에 맥도날드 햄버거 제1호점에 압구정동에 오픈됐는데, 그때 맥도날드 먹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맥도날드가 최고 맛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맛이 없죠. 그래서 사실 1995년도 이후에 사실 이 10,000불 시대를 못 넘어간 나라들은 대체로 장비 때문에 10,000불을 못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는 10,000불의 소득을 넘어가지 못한 나라, 이런 나라들을 중간소득 함정에 빠져 있는 나라다. 그래서 MIT라고 해요. 미들 인컴 트랩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중간소득 함정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 가장 잘 살던 아르헨티나에 이태리 사람들이 가서 돈 벌려고 갔다가 밤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와인 마시면서 춤추는 게 그게 탱고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지금도 10,000불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 넘어서지 못했던 나라들은 자본 축적에 실패한 나라고 장비를 못 샀던 나라고. 근데 이게 한 30,000불쯤 되면 이제는 장비로 승부를 노는 시대가 끝납니다. 10,000불 시대는 이제 3,000불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의 아이디어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북유럽 나라들 같아요. 그래서 유럽도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남쪽은 과거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 피거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나라들은 과거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신중간소득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죠. 대체로 30,000불 시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북유럽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게 사람들의 학습 역량을 통해서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을 가지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대가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죠. 피사가. 근데 여러분 50대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꼴찌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인재 능력 지수가 꼴찌예요. 노상 38선 이런 말. 38세가 되면 직장의 마지노선이다. 45세가 되면 정년이다. 4호정.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계속되는 거죠. 6.25, 62세까지 일을 하면 뭐 오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30,000불까지는 자본과 투자로 살아갔지만 30,000불 이상이 넘어서면 정말 사람 중심 경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한테 준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10점 만점, 오늘 우리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기본은 몇 점이세요? 오늘 재미는 몇 점이세요?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꿈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앞으로 5년 동안 해보고 싶은 걸 한 10개 정도 적어보시고, 그중 임팩트가 가장 큰 거 가지고 이제 꿈을 만들면 되는데, 근데 그 꿈을 혼자 하면 야망이 되는 거죠. 이 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해가면 그게 바로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실 인간의 뇌는 뭐 혹시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인간의 뇌는 1, 2,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가장 중요한 이게 바로 생명의 뇌입니다. 2층은 결정의 뇌입니다. 감성의 뇌죠. 3층은 생각하는 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3층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2층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1층이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3층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식물인간이라고 그러고 2층에 문제가 생기면 결정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주로 2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3층 이야기로 경제학이 발전했어요.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웃음은 아름답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혹시 아니다고 같이 분 계시나요? 정신과에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네.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렇다면 미운 사람이 환하게 웃는다. 아름답습니까? 혹시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인이시거나 정신과에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 사실은 세상에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웃는 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사실 이 조그마한 질문 하나가 경제학을 바꿉니다. 경제학. 사실 우리 2002년도 경제학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전통적 경제학이에요. 전통적 경제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3가지의 자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폐 자원을 가지고 있죠. 시간 자원을 가지고 있죠.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20대 때 젊었을 때는 돈이 없잖아요. 화폐 자원은 적지만 시간도 많고 에너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사실은 인간의 소비 행동이에요. 한 40대쯤 되면 어떻습니까? 돈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고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40대예요. 한 70대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에너지가 없겠죠. 그죠?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 석사학위 논문이 시간 변수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이 전통적 경제학에서 이런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사람이 구매할 거다 하는 그 판단을 깨부수면서 노벨 경제학상 학자들 중 노벨 경제학상은 전부 다 경제학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 2명을 받는 거 받습니다. 전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사이먼이고 한 사람은 이 사람 다니엘 카니만. 사실 다니엘 카니만의 이야기는 바로 2층에 3층 이야기가 아니고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야기가 아니고 호모 엠파티쿠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3층의 뇌를 생각하는 뇌라고 그러고 이걸 레이셔널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뇌예요. 근데 여러분 2층의 뇌는 레이셔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층이 먼저 행동을 하게 할까요? 3층이 행동을 할까요? 보통 의사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해요. 우리 기업가들 중에서 그런 걸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 사람 말은 잘 못하는데 굉장히 의사결정을 천재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으로 이런 것 필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학에서 많이 다루는 우리 마틴 루터 킹이든 우리 또는 링컨이든 우리가 이거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약간의 좀 농담 삼아 시작했던 건데 그죠? 사실 판이 좀 커졌습니다. 한번.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은 레이셔널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레이셔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의학자 신경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걸 이제 변형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한 아담 스미스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상당히 계몽주의 학자인데 이분의 가장 큰 관심은 사회를 어떻게 계몽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몽된 사회에서는 3가지만 잘 작동하면 됩니다. 하나는 공감이고
하나는 제도와 법이고 또 하나는 교환의 경제. 그래서 세 번째가 국부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분업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하게 해주고 그것을 교환시켜주면 그것 때문에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혹시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의 주제가 뭘까요? 항상 드라마의 주제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학에서 관계 패러다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가 언제가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든 것을 드라마라고. 언제 여러분 드라마가 재밌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각관계, 보통 관계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SBS가 삼각관계를 만들면 MBC는 사각관계를 만들고 사각관계를 만들면 오각관계를 만들어져 버려요.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면 그죠? 이게 막장 드라마라는 소리 들으면 그죠? 욕 한번 얻어먹고 그때부터 이제 관계를 정상화시키게 나는 오각관계를 사각관계, 사각관계를 삼각관계, 삼각관계를 이각관계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사회는 기본적으로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관계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고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링컨이 생각한 것은 이 8%의 왼손잡이, 8%의 생명, 8%의 생명, 사실 8%의 게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사회고 리더라면 이 8%를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저는 링컨이 본 겸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거냐. 우리 인구가 한 68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공감에 대한 정의는 한 10억 개쯤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서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은 통이라 그래요. 우리 한의사들한테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 통하면 통증이 없다. 여러분들 한의사들은 통적 불통이라는 말을 써요. 통하면 통증이 없고 불통적 통이라고 해요. 통하지 않으면 불통하면 통증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마케팅에서는 이것을 온기라 그래요. 따스함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따스함을 만들어줄까? 사실 요 밑에 있는 것은 링컨의 요 이야기는 좀 아마 다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계속 나가면 링컨의 리더십을 요약을 하면 사실 이 링컨은 적을 나의 동지로 만들어내는 힘 이걸 포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링컨에 가보시면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워드 극장 이야기입니다. 이 포워드 극장에 가보면 링컨에 관한 리더십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포워드 극장을 링컨이 암살당했던 곳이고 그 앞에 있는 리더십 센터에 제가 찍어온 겁니다. 이 링컨 리더십 책이 이만큼 있는데 이 링컨 리더십을 서머리하면 해가지고 마지막에 리더십 나올 때 이렇게 이 중에서 자기가 이제 돈을 넣게 되는 첫 번째는 empathy and tolerance, empathy and sympathy, 공감과 포용. 두 번째는 integrity, creativity, courage, equality, 노예 해방 같은 거. 이 중에서 정하라 그러는데 제가 본 링컨의 리더십은 포용과 공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한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당신한테 엠퍼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정의하라고 해서 자기가 적도록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링컨의 리더십을 I have a dream을 we have a dream으로 만들. I have a dream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I have a dream을 we have a dream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공감이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사실 기업에서 또는 조직에서 사람한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라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양분을 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숙주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공감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공감이 없으면 이 꿈도 현실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링컨 옆에 마틴 루터킹이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링컨 리더십 센터에 가면 미니 극장이 있는데 미니 극장에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 I have a dream 1963년도 연설이 있습니다. 이 1963년도에 1863년도에 여러분 노예 해방이 있죠, 그죠?
노예 해방이 있고 나서 100주년 기념식을 우리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그날 우리 기념식을 하게 돼. 10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고 그 100주년 기념식 때 연설을 하러 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킹입니다. 그 1963년도 8월 28일 날. 그 뜨거운 여름날 몇 명이 모였을까요? 25만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백인도 한 20, 30%가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돈 주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8시간 걸어서 I have a dream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마틴 루터 킹의 꿈입니까? 아니, 25만 명 나의 꿈이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만 해주면 될까요? 꿈을 주고 공감만 해주면 how와 what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꿈주는 것을 envisioning이라 그러고 empathy라 그러고 그 다음 두 가지 필요한 게 empowerment, enablement 이렇게 부릅니다. empowerment는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enablement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 제가 이 중소기업 학회장 할 때 제가 유엔의 UN 데크레어레이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게. 여러분 우리 UN 헌장이 서명된 날이 6월 27일입니다. 6월 26일입니다. UN 헌장이 서명된 다음 날 6월 27일을 UN 중소기업의 날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전 세계가 전쟁의 폐허가 있고 나서 그 폐허가 된 곳에 청년들에게 디선트자, 괜찮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날 2016년 6월 16일 날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UN 중소기업의 날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으로 이걸 만들자 해서 OECD, 월드뱅크 다 같이 했었는데 2016년도 우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2017년 4월 6일 날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UN 중소기업의 날을 6월 27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정신이 제가 꿈주기, 공감하기, 인파워먼트, 권한주기, 사람을 키워주기 이런 게 이런 것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리더십을 정리를 해보면 최고의 라이벌이 최고의 실력자다.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는 최고의 라이벌을 어떻게 하면 나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1961년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당대회에서 가장 경쟁했던 라이벌 슈워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했고요. 1855년도에 가장 자기를 조롱했던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국방부 장관이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연방제를 이끌어요. 이런 힘이 링컨의 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게티즈버그의 국민 공감 연설도 이게 사실 이게 우리 북부군이 막 계속 지고 그 다음에 전쟁을 그만하자 이러고 있을 때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이 국민을 위한 이거 바로 enablement, empowerment, empathy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가보자. 너희들이 죽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과제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만들 때 저는 이때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었던 스탠턴의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존경받는 대통령 뭐 1위가 에이브라임 링컨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성공하는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게 뭘까? 저는 항상 두 번째는 지도자는 꿈을 줘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꿈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언제 공감이 가장 잘 될까? 저는 밥 먹을 때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의는 적게 하고 회식은 많이 할수록 좋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도 제가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 학회 회장도 해봤고 우리 한국 상품회 학회 회장도 해봤는데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교수들하고 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나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교수들이 다 도와줘요. 교수들한테 이거 한번 해라 이러는 순간에 그죠.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학회도 두 가지 학회가 있습니다. 조찬에만 있는 학회가 있고 밤도 있는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그죠. 밥 먹으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링컨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더 큰 이야기는 호모 사피엔스가 여러분들 10만 년 전에 우리 인류에는 10만 년 전에 우리 지구상에는 6종의 인류가 살고 있었다. 6종의 인류가 살고 있었는데 6종의 인류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은 우리 호모 일렉투스 여섯 종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아프리카에 힘없던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는 모든 게 위협이고 자비는 없었고 사자, 홍수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와서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이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잘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잘 때 내가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이 협력하게 하는 힘이 뭘까? 이 공감이죠. 사실 이 공감을 제가 아까 사회과학자로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지만 자연과학자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거액 있는 것이 아니구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한테 이런 세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 거울 열을 인간의 몸에는 신경세포 중에서 공감을 하게 하는 세포가 있구나 하는 것. 이 발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발견을 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학자인 리촐라티라는 사람이 인간의 몸에는 이 거울 세포가 많아서 사람 공감할 수 있겠고 이 공감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없었으면 이게 이야기가 없었으면 호모 엠파티쿠스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리프킨은 여러 가지 책에서 노동의 종말 이런 책을 많이 썼죠. 이 리프킨의 호모 엠파티쿠스도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 엠파티쿠스도 리프킨이 자연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거울 유론을 보고 자기도 자신 있게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거예요.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건 뭡니까?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엠파티쿠스, 엠퍼티는 공감이고 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만 쿠스 잘한 에코노미쿠스 그것만 전문을 하는 거예요. 공감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 호모 엠파티쿠스가 여러 가지 인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어떻게 조직이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하우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번 조직에 응용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응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감과 포용.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 중에 100명이 있다면 아까 제가 한번 질문했는데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몸만 오셨습니까? 마음도 오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의 출근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체의 직원들 중에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의장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우리 의회는 몇 프로 정도가 몸도 마음도 출근하시죠?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포천시에 30%? 이름 대보세요. 네. 30%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마 다는 큰데 그죠? 우리나라 기업의 직원들 중에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이 11%입니다. 이거는 우리 2013년도에 세계 조사 140 조사 결과인데 그죠? 한번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걸 볼까요? 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 리더십을 가르치고 싶은 이 미국의 DDI라고 하는 리더십 교육기관이 있는데 수백만 명들 중에서 또는 우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AMP도 그렇고 스탠포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 같은 데서도 그렇고 우리 세계의 가장 똑똑한 리더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조사를 해보면 가장 부족한 게 공감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코칭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인게이징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죠? 리더십 방법 중에서는 엠퍼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게 지금 우리 경영학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감을 리더십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데 가장
부족한 게 지금 엠퍼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의 결과는 인게이지먼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게 인게이지먼트 인이라고 하는 EN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게이지라고 하는 뜻은 서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게이지드라고 하는 저는 이 몰입이라고 하는 번역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게이지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약을 하고 함께 잘 살기로 서약을 하고 있는 상태를 그런 걸 인게이지먼트 약혼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그다음 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취업을 하면 여러분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서약을 하고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게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용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는 여러분들 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면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는 게 바로 인게이지드예요. 그래서 서약을 하고 잘 지키는 건데 이 인게이지먼트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리더십이 잘 나타나느냐 못 나타나느냐는 딱 하나만 조사를 해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가면 우리 사장님들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인게이지드 되어 있는 직원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게 바로 아까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입니다. 그 직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이미 당신은 성공한 건데, 그죠? 그래서 회사에 가면 혁신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해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혁신의 혁자라고 하는 것은 가족 혁자죠, 그죠? 가족이라는 뜻은 혁자도 있고 피자도 있죠, 그죠? 가족 혁자는 껍질을 벗겨낸 가족을 혁이라고 그러고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것을 피부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겨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혁신을 하는 건데 어떻게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혁신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절로 혁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오라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 와야 되니까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언제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꿈이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혁신을 저절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사람 중심 기업가입니다. 사람한테 꿈을 주고 공감해주고 인파워먼트만 해주면 저절로 혁신에 몰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몰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노동과 운동의 차이는 뭐죠? 노동은 돈 받고 일을 하는 것이고 운동은 돈 주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은 뭘 하는 거예요? 노동은 꿈이 있는 것이고 노동은 돈이 있는 것이고 운동은 꿈이 있는 거죠. 누가 더 인게이지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업과 소명의 차이가 뭘까요? 직업은 돈 받은 만큼 일을 하는 것이고 소명은 돈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은 꿈이 있고 공감이 있으면 소명이 되고 운동이 되고 그래서 회사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X축과 Y축을 한번 그려보라 그러는데 그죠? X축과 Y축을 그려보라 그러면 일단 시간 관계상 지금 약속된 시간이 대충 지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한번 보면서 좀 넘어가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업에서 실제로 공감한 조직과 그렇지 않는 조직 간에 성과 차이는 과연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경영학 역사는 1900년대 테일러 조직으로 시작되는 거죠. 장비를 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게 경영학입니다. 그게 언제 끝나느냐? 1975년도에 끝납니다. 1975년도에 오일 쇼크가 오고 나서 장비를 가지고 생산성을 아무리 높여도 더 이상 팔리지 않을 때. 그래서 1975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4명의 경제학자가 모입니다. 한 사람, 2명은 컨설턴트고,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고, 한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 교수고. 이 4사람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요. 이 일자리도 없어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없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미국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 미국을 이게 미국 재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재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1981년도에 책이 하나 나오고, 한 사람은, 그때 책은 제일 처음에 하버드 대학 교수하고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책을 써요. 이 책이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실패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 공감입니다.
종업원이 공감을 끌어내는 조직이 우수한 조직이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43개 기업의 케이스를 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그 책 제목이 인서치 오브 엑셀런스고요. 톰 피터슨의 이 인서치 오브 엑셀런스가 경제학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은 1982년도에 톰 피터스의 인서치 오브 엑셀런스가 있고 그 이전의 경제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치 경제학, 경제학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장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제학이고 그 이후의 경제학은 사람 중심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 1982년도에 톰 피터스의 인서치 오브 엑셀런스의 43개 기업이 선정되고 나서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20년 후에 포버스의 기자가 1982년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주식을 샀다면 몇 배 정도 올랐을까? 그게 계산한 게 이겁니다. 20년 후에 주가 상승, 이거보다는 이거 앞에 게 더 좋겠네요. 주가 상승률을 보면, 그죠? 주가 상승률이 1,400%입니다. 이거 1,400%. 그러니까 20년 후에 주가 상승률이 1,400%고 S&P 500 기업들이 한 500% 정도가 되고 이런 이야기인데 어디 자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를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면 이게 와서 결과만 봅니다. 아까 몸도 마음도 출근한 직원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네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은 13%입니다. 142개국에서 갤럽에서 조사한 거고요. 23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몸도 마음도 출근하는 직원의 비율은 13%고요. 회사에 와서 보너스 줘도 싫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24%입니다. 그래서 63%는 여기에 따라가든 이렇게 따라가든 여러분 중국은 어떨까요? 13%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중국은 6% 정도가 돼요. 미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저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구글 같은 데 가보면 한 30% 정도 됩니다. 한국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국은 11%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11%의 사람들이 대체로 핵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23%의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조직의 회사에 가보면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 두 가지 리더십이 생길 것 같아요. 23%하고 잘 싸우는 리더도 있을 것 같고 11%하고 밥 먹으면서 잘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리더십은 이 11%의 사람들을 한 20%만 올려주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멘스 같은 회사, 이런 회사. 그래서 11%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20%를 올려줄 것인가. 이게 제 중소기업의 컨설팅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도 4개의 자동차 부품 기업을 4개를 선정해가지고 제가 무료로 컨설팅 해주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올 6월, 한 6개월 만에 생산성을 30% 올려보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말로 이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말을 따라하는 사람의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케이스를 보여주면 따라할 확률이 87%로 늘어납니다. 제가 이것이 실제로 이제 통한다는 이야기를 한국에서 케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에 있는 일 안 하는 사람 또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리더십을 많이 행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리더십을 공감과 팬덤의 리더십. 사실 BTS는 공감과 팬덤이잖아요. 밑에 있는 리더십을 킹덤의 리더십. 킹덤의 리더십은 킹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리더십이고 팬덤의 리더십은 공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리더십. 방탄소년단은 BTS는 전 세계 노래를 부를 때 한국어로 부릅니까? 영어로 부릅니까? 한국말로 부르죠. 그죠? 번역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 BTS의 꿈이 뭡니까? 그 편견의 이 기존 기성세대에 저항하겠다는 그 기성세대에 같이 저항하자고 모인 사람을 암이라 그러죠. 그죠? 이게 방탄소년단의 암입니다. 여러분들 방방콘 보셨습니까? 방탄소년단, 방에서 하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240만 명이 동시 접속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즘 SNS에서 가장 인기 검색어가 K-팝인데 사실 그게 다 이런 것 때문에 팬덤을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팬덤을 만드는 힘이 뭘까? 꿈과 공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참여하게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일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일터 핵심에 가보면
참여하게 하는 거죠. 참여하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공감 없는 자본주의의 배신 같은 것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 내가 뉴욕에 가보면서 항상 이 록펠러 센터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록펠러처럼만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록펠러는 세 가지 전환이 있어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고, 가장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이 가장 사랑을 받았고, 가장 빨리 죽을 거라고 했는데 가장 장수했던 CEO. 왜 그랬을까요? 사실 록펠러가 없었으면 여러분 뉴욕의 유엔 건물은 절대 뉴욕에 들어설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옛날 도살장 건물이에요. 도살장 건물에 록펠러가 기부해서 만들어낸 거. 이런 이야기.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도 전환점에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회사에 가보시면 11%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좀 더 늘려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저자인데 게리 해멀이 최근에 이게 한 1, 2개월 후에 나올 책입니다. 제가 우리 구글에서 찾았던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뷰로크러시, 관료주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관료주의보다는 인간주의, 휴마노크러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조직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게 우리 링컨 리더십 센터에 있는 empathy and tolerance 이렇게 하면 공감과 포용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믿는 빅데이터는 구글 트렌드입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든 구글 트렌드를 보면 그게 대체로 기업의 주가하고 예측이 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예측할 때도 제가 2016년, 17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16년도 미국에 있을 때 누가 당선될 것인가. 여러분들 이 구글 트렌드에서 트럼프가 딱 한 번 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10월 달에 그때 한 번만 졌고 나머지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엠퍼티가 얼마나 많이 이게 인용되고 있는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고 10년 동안 한국에는 이게 엠퍼티가 얼마나 이런 말이 쓰여지고 있을까 보면 그죠? 거의 쓰여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죠? 한국은 아직도 팬덤의 시대가 아니고 킹덤의 시대가 아니냐. 그래서 한번 우리 공감을 생각해 보자.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우리 코피 아난이 어떤 말 우분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분투 정신은 I am because you are.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You are because I am. 나 때문에 너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정신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Make empathy great again. 공감이여 다시 한번 위대해져라. 뭐 이런 게 제 이야기고. 이런 공감에 대해서 눈 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0분이 지났는데 그죠? 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